어머니, 솔직히, 이제 냄새나는 그냥 쓰레기잖아요.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시린 아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멀어지는 자동차 불빛을 보며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5억,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을 쥐어준 게 고작 3일 전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어떻게 이런 악마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30년 전 노량진 시장통 구석진 백반집. 그때 내 나이 38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핏덩이 같은 철수 하나 없고 시작한 장사였지요. 비린내가 살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또 왔어? 오늘은 고등어가 싫어. 한 토막 더 구워놨으니까 많이 먹어. 단칸방 고시원에서 지내며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운동화에 헐렁한 셔츠, 눈빛 하나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던 그 청년 기영이. 배골른 게 일상이던 그 청년이 안쓰러워 나는 올 때마다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고 몰래 생선한 토막이라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합격해서 이 은혜 갚겠습니다. 꼭 훌륭한 경찰이 돼서 아주머니 지켜드릴게요. 밥풀 묻은 입가로 씩 웃으며 말하던 그 순박한 청년의 얼굴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무치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 순경되고 서장되고 다 해먹어라. 대신 나중에 우리 철수나 좀 잘 봐줘. 아비 없이 커서 걱정이 태산이야. 내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5살배기 철수. 그 아이는 내 전부였고 내 우주였고 내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생선을 다듬다 가시에 찔려 손이 퉁퉁 부어도 철수가 엄마 아야 해?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호호 불어주면 그깟 아픔 따위는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독종이라고 혀를 내둘러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내 새끼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번듯하게 키우는 것, 오직 그 하나만 보고 달려온 30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5억이라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장암 사기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어머니, 진짜야? 진짜 암이야? 의사의 선고를 듣고 나온 날 병원 복도에서 철수는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니, 우는 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재산은? 15억 그거 상속세 엄청 나올 텐데. 미리 증여해야 세금 아낀다고 하던데. 눈물을 훔치며 넌지시 던진 며느리 미진이의 말.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내 걱정보다 돈 걱정이 먼저인 그 속내를.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눈이 멀고 귀가 먹는 게 부모라지요. 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정신이 없을 테니 미리 정리해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 하나 써주세요. 네, 박 여사님. 매달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고 성실히 봉양한다.
이를 어길 시 증여를 무효로 하고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그래요. 우리 철수가 그럴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도장을 찍던 날 철수는 엄마 우리가 남이야? 왜 이런 걸 써? 라며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등기 권리증이 아들 손으로 넘어가던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성적표를 자식에게 건네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아들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항암주사 그거 꼭 맞아야 해요? 인터넷 보니까 자연치유가 더 좋대요. 병원비도 한 번에 300만 원이나 하고 너무 비싸지 않아요? 돈을 받아가기 전에는 어머니 전국 최고 명의를 찾아오겠다라며 호들갑을 떨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꽂히자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복통으로 뒹굴어도 진통제 드셨잖아요. 엄살 좀 그만 부리세요라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밥상도 달라졌습니다. 소화가 안 돼 죽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먹다 남은 찬밥에 물을 부어 대충 끓인 꿀꿀이죽 같은 것을 내왔습니다. 미진아, 이게 뭐냐? 밥알이 다 불어서. 어머니, 저도 바빠요. 철수 씨 가게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없다고요. 주는 대로 좀 드세요. 네. 그 싸늘한 눈빛.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로 보는 그 눈빛.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에게 하소연해 보려 했지만 아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미진이 말 들어. 걔가 엄마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 그리고 가게 자리 보려면 돈 필요해. 병원비 좀 아껴서 보태주면 좋잖아. 아, 내 아들 철수가 맞나? 내 손가락 가시에도 울먹이던 그 착한 아이가 맞나? 항암제로 빠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는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엄마, 바람 좀 쐬러 갈까? 엄마 답답해하잖아. 드라이브 가자. 저녁을 먹고 난 후 철수가 웬일로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교회로 나가요. 제가 따뜻한 차도 준비했어요. 불안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약자였고 그들의 기분을 거스르면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든 처지였으니까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시골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철수야, 어디까지 가는 거냐?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니? 다 왔어, 엄마. 여기 공기 좋네. 차가 멈춘 곳은 인적 없는 산속의 쓰레기 집화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곳. 내려. 철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내리라고. 안 들려? 아들이 거칠게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힘없는 내 몸이 종이장처럼 차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내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냄새나는 쓰레기잖아요.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진아,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철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내 손을 아들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 좀,
나, 엄마 때문에 우리까지 죽을 순 없잖아. 병원비가 몇 천씩 깨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냥 여기서 조용히 가. 그게 우리 돕는 거야. 철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돈 다시 달란 소리 안 할게. 병원도 안 갈게. 제발, 제발 이러지 마라. 무섭다, 철수야.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짐승처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뭐해? 시간 없어. 비행기 놓치겠어.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비행기, 여행? 내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다는 건가? 엄마, 미안해. 근데 어차피 엄마 곧 죽잖아. 그러니까 이해해줘. 마지막 변명처럼 내뱉은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 부릉 하고 멀어지는 엔진 소리. 철수야, 철수야, 가지마. 나 무서워. 철수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맨발로 차 꽁무니를 쫓아 달렸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하지만 붉은 미등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쓰레기 냄새와 살을 애는 듯한 밤바람뿐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주저앉아 망연자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 내 인생 같았습니다. 30년, 아니 68년 내 인생이 저 시커먼 하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을까? 생선 비린내 난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내 자식 기죽지 않게 메이커 신발 신겨보냈습니다. 내 속옷은 구멍이 나도 철수 보약은 1년에 2번씩 꼭 해먹였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금지옥엽 키웠는데, 결국 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려졌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췌장암 통증보다 더 끔찍한 마음의 통증이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쥐새끼들이나 파먹는 시체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와중에도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겠습니다. 그때 그 고학생 청년 기영이의 맑은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영아, 너는 약속을 지켰을까? 훌륭한 경찰이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누가 내 억울함을 알아줄까? 뭐야? 사람이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뜰 힘조차 없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신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는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철수야, 미진아. 잘 들어라. 나 절대 이대로 안 죽는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피눈물값 반드시 받아낼 거다. 너희가 날 쓰레기 취급했지? 그래, 내가 보여주마. 진짜 쓰레기가 치워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 거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내 두 번째 인생이, 아니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 아침에 막 지은 따뜻한 밥이에요. 꿈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웃으며 내밀던 며느리의 얼굴. 그 따뜻한 온기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라 내 얼굴 바로 옆에서 꿈틀거리는 시커먼 쥐 한 마리였습니다. 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쩍 갈라진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밥상머리가 아니라 쓰레기장에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나를 버리고 간 그 지옥 같은 곳 말입니다. 차디찬 새벽 이슬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에 얼음이 박힌 듯 시려왔습니다. 얇은 환자복 위로 며느리가 던져준 낡은 담요 한 장만이 덮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담요조차 쓰레기 국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몸을 웅크리려 했지만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내 옆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가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내 꼴이 딱 저 비닐봉지 같았습니다. 안에 든 것을 다 빼먹고 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껍데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30년 생선구이 백반집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남들 다 잘 시간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지매, 오늘 고등어 물 좋네. 싸게 줄게 가져가. 비린내 진동하는 경매장에서 나는 제일 싱싱하고 제일 싼 생선을 찾으려 눈에 불을 켰습니다. 내 새끼 입에, 내 손님 입에 들어갈 거니까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생선 장수랑 악을 쓰며 싸웠습니다. 그렇게 사온 생선을 가게 수도가에 앉아 다듬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칼에 베이고 가시에 찔려 성할 날이 없던 내 손. 퉁퉁 붓고 갈라진 그 손으로 생선을 굽고 밥을 퍼서 팔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고갈비 하나 추가요. 이모, 밥 좀 더 주세요. 연탄 연기 자욱한 가게 안 매캐한 냄새를 마셔가며 나는 웃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손님들이 이 집 생선구이가 최고야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마다 고단함이 싹 가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연탄가스 마셔가며 비린내 몸에 배어가며 내 청춘 다 바쳐 모은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이야.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냄새나는 쓰레기잖아요. 귓가에서 환청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진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 냄새난다고? 그래, 나한테선 평생 비린내가 났다. 너희들 비싼 향수 뿌리고 다닐 때 나는 썩은 생선 내장 냄새 맡으며 살았다. 근데 미진아, 그거 아냐? 그 냄새나는 돈으로 내가 입은 그 옷 샀고, 내가 타는 그 차 샀고, 내 남편, 내 아들 철수 키워냈어. 철수야, 철수야. 나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워도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 떠오르는 건 그놈 얼굴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병아리 한 마리를 사와서 엄마 얘 아프대. 우리가 키우자 하며 울던 그 착한 아이.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엄마 내가 의사 돼서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하며 고사리 손으로 안마를 해주던 내 새끼. 그랬던 아이가 어젯밤 나를 쓰레기 더미에 밀쳐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치매였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에 고였습니다. 눈물조차 차가웠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승사자가 온 걸까? 아니면 들개떼가 냄새를 맡고 온 걸까?
눈을 뜰 힘이 없어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뭐야, 이거? 투박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잖아. 거친 장갑을 낀 손이 내 뺨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여보세요. 아니, 누가 이런 데다 사람을 버렸어? 미친 거 아냐? 따뜻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길이 내 아들의 손길보다 100배는 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탁 하고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쓰레기 집화장인데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고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입고 있던 두툼한 작업 점퍼를 벗어 내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섞인 그 점퍼에서 나는 생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아요. 금방 올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말세지. 어떤 천벌 받을 놈들이. 남자는 내 젖은 손을 꼭 잡고 비벼주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마찰열이 얼음장 같던 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산다. 나 산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자 흐릿했던 정신이 무섭도록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뽀, 삐뽀.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나는 맹세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철수야, 미진아. 잘 가라. 부디 즐겁게 놀다 와라. 내 눈에서 흐른 눈물이 귓가를 타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끼였습니다. 내 놈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했지? 내가 보여주마. 쓰레기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구급대원이 내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머니, 숨 크게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나는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산소가 뜨거웠습니다. 그래,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내 15억, 내 청춘, 내 믿음, 내 사랑, 다 돌려받을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자까지 쳐서 모조리 받아낼 것이다. 병원 응급실 천장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30년 전 고시생 기영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래, 기영아. 내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약속을 지킬 때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나를 더욱 깨어있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엄마 박순자가 아닙니다. 복수의 화신 박순자입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아. 엄마가 곧 갈게. 야, 들었어? 그 샤넬 할머니 며느리 말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유독 선명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마취가 덜 풀린 몽롱한 정신이었지만 샤넬 할머니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건 내 며느리 미진이가 병원에 올 때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와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불리던 별명이었으니까요. 커튼 너머 간호사 2명의 속닥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글쎄 말이야. 시어머니는 쓰레기장에서 다 죽어가는 거 119가 실어왔는데 며느리는 그 시간에 파리 가서 샴페인 따고 있다더라. 인스타 봤어?
진짜? 와, 소름 돋아. 저번엔 뭐 시어머니가 15억 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니 돈 받자마자 고려장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딱 맞아? 봐봐, 이 사진. 에펠탑 앞에서 힐링 시어머니 덕분에 플렉스. 이 해시태그 좀 보라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링거줄을 꽂은 손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닐 거야. 설마.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며느리인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젖혔습니다. 저기요. 간호사 양반. 내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간호사들이 입을 틀어막고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아이고,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그거, 나 좀 보여줘요. 네, 뭐요? 내 며느리. 인스타라는 거. 그거 좀 보여줘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퀭한 눈으로 애원하는 내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는지 젊은 간호사 하나가 쭈뼛거리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할머니 혈압 오르시면 큰일 나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핸드폰 화면 속에서 나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에펠탑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는 파리의 밤. 그 한가운데에 내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는 그들의 얼굴은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 우리만의 자유시간 시작. 어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호강해요. 해시태그 파리여행, 해시태그 자유부인, 해시태그 시월드 탈출, 해시태그 15억의 행복. 시월드 탈출, 15억의 행복.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온 그날 밤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행복을 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여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혼자였습니다. 양손 가득 이름만 들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내가 평생 생선 구워번 돈이 저 화려한 종이 가방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다 내 거. 남편 고마워. 역시 돈이 좋네. 그 밑에 달린 댓글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박. 언니 부자 됐네. 그리고 그 밑에 며느리가 직접 단 답글이 있었습니다. 그 몇 글자 안 되는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호, 뭐 조금. 어머님이 미리 유산 정리해 주셨어. 늙어서 돈 쓸 데 없다면서. 유산. 그래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지만 저들에게 나는 이미 땅속에 묻힌 송장이었던 것입니다. 늙어서 돈 쓸 데 없다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 청춘, 내 눈물, 내 피와 땀이 서린 그 돈을 저녀는 그저 늙은이의 쓸모없는 돈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욱.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시커먼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생님, 여기 환자분 토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내 등을 두드리고 비닐봉지를 대주었습니다.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고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핸드폰 화면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웃어? 그래,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내 머리맡에는 김 변호사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김 변호사. 3일 전 증여 계약서를 쓸 때만 해도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하며 덕담을 건넸던 그 사람. 지금 그의 표정은 마치 초상집에 온 문상객 같았습니다. 변호사 양반. 왔어?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병원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쓰레기장이라니요? 아드님 부부는 파리에 가 있다니요? 김 변호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괴물을 키웠어. 여사님, 일단 안정부터 취하세요. 몸이 이래서야. 아니, 쉴 시간 없어. 놈들이 내 돈 다 쓰기 전에 잡아야 해. 나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젖히며 김 변호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계약서, 그 계약서대로 해줘. 내 돈 15억 다 찾아내. 10원 한 장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뺏어와. 그리고 그놈들 감옥 보내줘. 내 손으로 직접 수갑 채울 거야. 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김 변호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냉철한 법조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니 단순한 불효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존속유기 치상입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쓰레기장에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부담부 증여 계약 위반도 확실하고요. 그럼 이길 수 있나? 이기는 건 문제 없습니다. 100% 승소입니다. 문제는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 아드님 부부가 작정하고 해외에서 안 들어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돈을 다 써버리거나 은닉하고 잠적해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SNS에 올리는 걸 보니 돈을 물 쓰듯 쓰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적, 도주, 내 돈을 들고 영영 사라진다? 그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놈들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평생 나를 조롱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방법이 없어?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재산가압류 신청도 바로 들어가야 하고요. 하지만 경찰 수사가 아시다시피 가족 간의 일이라며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스모킹건, 그러니까 꼼짝 못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 나는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쓰레기장의 악취, 며느리의 비웃음, 아들의 비겁한 뒷모습. 그때 번뜩이는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요? 그래, 그놈 차, 벤츠, 며느리가 타고 다니던 그 차 말이야. 어제 나를 태우고 갈 때 아들놈이 그랬어. 엄마, 내 차는 최신형이라 안에서도 녹화되라고.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내 녹화요? 그렇다면 유기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을 겁니다.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요. 그 차, 인천공항 주차장에 있을 거야. 걔네 여행 갈 때마다 거기다 대놓고 가거든. 장기 주차장에. 좋습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제가 당장 경찰서 가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라고 압박하겠습니다. 그 영상만 확보하면 놈들이 한국 땅 밟자마자 수갑 차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철수야. 내가 자랑하던 그 비싼 차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몰랐겠지. 내가 며느리한테 사준 그 차 안에서 너희가 뱉은 그 더러운 말들이 전부 녹음되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겠지. 엄마, 병원비 아깝잖아. 그냥 여기서 죽어. 어머니, 이제 냄새나는 쓰레기잖아요. 그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법정에서 틀어줄게. 판사님 앞에서, 검사님 앞에서, 그리고 전 국민 앞에서 너희의 그 추악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줄게. 변호사 양반 부탁해. 서둘러줘.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제가 목숨 걸고 찾아내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다시 병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생선 냄새 배어가며 장사할 때 썼던 외상장부. 그 맨 뒷장에 끼워둔 빛바랜 명함 한 장. 경찰 대학생 최기영. 30년 전 고시생 기영이가 합격했다며 쑥스러운 듯 건네줬던 천명함. 아주머니,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아주머니의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기영아. 아니, 최 청장. 내가 필요하다. 내가 약속한 그 지팡이가 지금 내게는 칼이 되어야 해. 내 아들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나는 명함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쿵 뛰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고동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맹수의 고동이었으니까요. 기다려라. 엄마가 곧 갈게. 병실 창밖으로 천둥이 쳤습니다. 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12시간. 놈들이 돌아오기까지 반나절. 병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쪼아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양반, 아직 멀었어? 영장 아직 안 나왔어? 나는 마른 입술을 뜯으며 김 변호사를 재촉했습니다. 그는 벌써 1시간째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 중이었습니다. 네, 형사님. 사안이 시급하다니까요. 피의자들이 내일 오전 9시 비행기로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 공항 주차장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사의 목소리는 나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뭐 놀고 있습니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님 결재도 받아야 하고 판사님 도장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드님이 어머님 차 태워드린 게 뭐 대수라고. 가족끼리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오해? 오해라고? 사람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튀었는데 오해? 이봐요. 형사 양반. 나는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뺏어들었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쓰레기 더미에서 죽다 살아났어. 그놈들이 나버리고 도망갔다고. 내 돈 들고 튀었다고. 아이고 할머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다 압니다. 아는데 법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서요. 내일 아드님 들어오시면 소환 조사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일? 내일이면 늦어. 그놈들 공항 빠져나가면 바로 잠적할 놈들이야. 내 돈 다 빼돌리고 숨어버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 참. 할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 아드님이 범죄자입니까? 도망을 왜 가요? 진정하시고 기다리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매정하게 끊긴 신호음이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 썩을 놈들. 경찰이라는 것들이. 분통이 터져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놈들은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가 내 돈을 어딘가에 숨기고 잠적해버릴 게 뻔했습니다. 벤츠 블랙박스? 영장이 없으면 손도 못 댄다는데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면 그 안에 든 증거도 영영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검사님께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검찰청도 묵묵부답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이라 당직 검사밖에 없고 영장 발부는 월요일에나 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이면 이미 놈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힘없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15억. 내 인생. 내 복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해. 돈 없고 힘없는 늙은이에겐 다 개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둔 어젯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꺼내두었던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 대학생 최기영. 밤새 만지작거리며 고민만 하던 그 이름. 30년 전 고시원에서 밥 굶던 그 청년이 정말 내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 설사 그가 경찰청장이 되었다 한들 고작 밥 몇 끼 줬던 시장통 아줌마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번호가 바뀌진 않았을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내 생명줄처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아라. 제발 받아라. 기영아, 제발. 여보세요? 굵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 30년 전에 그 앳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최기영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최기영입니다만. 누구십니까? 이 번호는 제 개인 휴대전화인데.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기영아, 나다. 노량진. 생선구이집 아줌마. 잠시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기억 못하는구나. 그래, 3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미쳤지. 밥 몇 끼 준 게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끊어지려는 찰나. 아니, 잠깐만요. 생선구이집? 혹시 순자 이모님?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야. 순자 이모. 살아있었구나, 기영아. 어머니, 세상에 어머니. 저 기영입니다. 살아계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 시장 재개발되고 나서 소식이 끊겨서. 아이고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반가움과 죄송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기영아, 너 지금 뭐하니? 아직 경찰하니? 네 어머니. 덕분에요. 저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장입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신 고등어 아니었으면 저 굶어 죽었을 겁니다. 경찰청장. 진짜였구나. 그 꾀죄죄하던 고시생이 진짜 별을 달았구나. 기영아. 아니, 최 청장. 나는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왜? 기영아,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하자. 내 아들놈이 나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도망갔어.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쾅 하고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돈 15억 챙겨서 유럽으로 튀었다가 내일 아침 9시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네. 근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영장이 없다고 놈들을 잡을 수가 없대. 그냥 집에 보내준다네. 그럼 놈들은 도망칠 텐데. 내 돈 다 들고 숨어버릴 텐데. 내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느 서입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최기영의 목소리가 180도 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반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서슬퍼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박 형사라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이세요? 응. 한마음병원 305호.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그놈들 공항 바람 발자국도 못 되게 할 겁니다. 감히 어머니를. 최 청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딱 기다리세요.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항에서 그놈들 손목에 수갑 채우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던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 변호사의 입이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사님, 방금 통화하신 분이 설마. 그래, 경기 남부청장이래. 내 옛날 단골 손님.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박. 여사님, 진짜 대박입니다. 경기 남부청장이면 경찰 서열 2, 3위입니다. 일선 경찰서 서장도 꼼짝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 그래, 이제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혈압 재실 시간이에요. 간호사 양반. 나 화장 좀 해주게. 네, 화장이요? 갑자기 왜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초라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신대. 아주 귀한 손님이. 그리고 내일 아침에 공항에 가야 해. 내 아들놈. 마중 나가야지. 창밖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달빛이 마치 서늘한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철수야, 미진아. 지금쯤 비행기 안에서 샴페인 마시며 기내식 먹고 있겠지? 많이 먹어둬라. 그게 너희의 마지막 만찬일 테니까. 인천공항. 그곳이 너희의 런웨이가 아니라 단두대가 될 것이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올 때 나는 이미 잠에서 깨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니, 못 잔 게 아니라 안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며느리의 비웃음이, 쓰레기장의 악취가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으니까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놈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 내 복수가 시작되는 날. 여사님, 주무셨어요? 새벽 5시. 김 변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못 잤어. 자면 안 돼. 놈들 놓칠까봐. 걱정 마세요. 최 청장님이 직접 지휘하신다잖아요. 어제 전화 주셨는데 공항 경비팀이랑 형사대 전부 대기 타고 있대요. 그 말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갈아타면, 아니면 공항에서 다른 출구로 빠져나가면, 그때 병실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늠름한 어깨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의 가슴팍엔 경찰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알아챘습니다. 기영이, 너구나. 30년 전 그 꾀죄죄하던 고시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후하고 위험 있는 경찰청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도 고마워하던 그 청년의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기영 청장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름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기영아, 컸구나. 내가 이렇게 컸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인연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반드시 그놈들 잡아드리겠습니다. 감히 어머니를 쓰레기장에 버렸다고요? 제가 용서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온화한 청년의 얼굴이 범죄자를 응징하는 경찰청장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블랙박스는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영장 받아서 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압수했고요. 안에 녹음된 파일 들어봤습니다. 이젠 냄새나는 쓰레기, 병원비 아깝다, 여기서 죽어. 그 더러운 말들 전부 녹음돼 있더군요.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다 들려드릴 겁니다. 김 변호사도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존속유기 치상죄, 사기죄, 횡령 혐의까지 붙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형사들이 입국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기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 청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공항에 가실 건가요? 가야지. 내 눈으로 봐야 해. 그놈들 수갑 차는 거 직접 봐야 해. 몸이 많이 약하신데. 괜찮아.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거야. 죽기 전에 꼭 봐야 돼. 최 청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휠체어 준비하고 의료진도 대기시키겠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함께 가시죠. 오전 8시 30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입국장 밖 대기구역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담요를 덮어주고 최 청장은 무전기를 들고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알파팀, 입국장 3번 게이트 배치 완료? 예, 청장님. 배치 완료했습니다. 브라보팀, 주차장 차단은? 차단 완료. 도주 불가능합니다. 공항 곳곳에는 사복 형사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척, 신문을 보는 척 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착륙했습니다. 10분 후 입국장 도착 예정입니다. 최 청장의 보고에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혈압약 드실까요? 괜찮아. 기다려. 곧 온다.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파리 인천 AF274 도착. 그 글자가 마치 사형 집행 통지서처럼 보였습니다. 5분, 3분, 1분.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 둘 짐을 끌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연인들이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명품 선글라스를 낀 며느리 미진이가 보였습니다. 샤넬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아들 철수가 에르메스 쇼핑백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쇼핑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이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 청장이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타겟 포착. 전원대기. 내 신호에 움직여.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역시 집이 최고. 해시태그 귀국, 해시태그 꿀여행. 저녀는 아직도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쓰레기장에 버린 지 겨우 나흘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온 듯이 자기야, 집 가서 뭐 먹을까? 곰탕? 아니면 삼겹살? 엄마 없으니까 편하다. 뭐든 먹자. 그 대화가 들렸습니다.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편하다고? 청장님, 지금 잡아요. 내 떨리는 목소리에 최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파팀, 브라보팀, 고. 그 순간 사방에서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커피 마시던 남자, 신문 보던 남자, 전화하던 남자들이 일제히 아들 부부를 둘러쌌습니다. 김철수, 최미진, 경찰입니다. 존속유기 치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손 내밀어요. 저항하지 마세요. 찰칵.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내 아들의 손목에, 내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그 소리. 안 돼. 우리 엄마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아들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단호했습니다. 피해자, 여기 계십니다. 형사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어머니?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나다. 쓰레기장에 버린 그 엄마. 죽은 줄 알았지? 엄마, 이게 무슨 오해야, 오해. 우리가 그게 아니라. 닥쳐. 너희 목소리 블랙박스에 다 녹음돼 있어. 이젠 쓰레기, 여기서 죽어. 법정에서 다시 들려줄게. 며느리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 말은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해. 최 청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놈들 압송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 가져가. 다신 보기 싫어. 연행합니다. 형사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끌고 갔습니다. 명품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공항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나 철수야. 제발. 하지만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병원으로 돌아가실까요? 최 청장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와 미진이 탄 호송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수갑은 채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내 돈 15억을 돌려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철수는 평소 효자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매를 앓고 계신 노모를 잠시 잃어버린 단순한 실종 사고일 뿐입니다. 피고인석 변호인의 뻔뻔한 변론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자? 실종사고? 사람을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유럽 여행을 간 게 효자란 말인가?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석에 앉은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을 응시했습니다. 그 아래 수의를 입은 내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새 헬쑥해진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 일어서세요. 재판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철수가 쭈뼛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 박순자 씨를 고의로 유기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철수는 짐짓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판사님.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잠깐 차에서 내리셨다가 길을 잃으신 겁니다. 저는 어머니 찾으려고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최미진 씨. 재판장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 시어머니를 유기하는 것을 도왔습니까? 미진이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어머니 요양원 가셨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아, 저 가증스러운 입. 냄새나는 쓰레기라며 내 면전에 침을 뱉던 그 입으로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석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 피해자 변호인 자격으로 참관 및 검사 조력 중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피해자 본인 박순자 씨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내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어머니? 철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미진이는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병원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던 내가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서슬 퍼런 눈으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으니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증인석으로 나아갔습니다. 최기영 청장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청장의 등장에 법정 안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증인을 차에 태워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피고인석을 쏘아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인적 드문 야산 및 쓰레기 집화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들놈은 병원비 아까우니 여기서 죽으라고 했고
며느리는 이제 냄새나는 쓰레기니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엄마, 왜 그래? 치매 걸려서 헛소리 하는 거야. 철수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숙하세요. 피고인 앉으세요. 재판장의 호통에 철수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은 치매로 인한 실종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매, 내 정신은 멀쩡합니다. 다만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내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을 뿐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검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증거물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정적인 물증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실내 녹취록입니다.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차 안, 운전대를 잡은 철수와 조수석의 미진이, 그리고 뒷좌석에 힘없이 앉아있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영상 재생 철수, 엄마, 병원비 아깝잖아. 우리도 좀 살자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가. 그게 우리 돕는 거야. 미진,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냄새나는 쓰레기잖아요.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순자, 철수야 살려다오 무섭다. 미진, 자기야 뭐해? 시간 없어. 비행기 놓치겠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미진이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출국하여 파리에서 보낸 SNS 게시물과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어머니를 유기한 그 시각, 이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10월드 탈출, 15억의 행복이라며 자축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그들의 웃는 얼굴, 그 역겨운 미소를 보며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저놈들에게 15억을 주면서 딱 하나 바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밥 대신 쓰레기를 줬고 따뜻한 방 대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줬습니다. 내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이 내 목숨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나는 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그랬지? 엄마가 치매라고. 그래, 내가 미쳤었나 보다.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믿고 내 전부를 내어준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철수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도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 임신했어요. 뱃속에 손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임신? 그 말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나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임신?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병원 간호사들한테 떠드는 소리 다 들었다. 애는 절대 안 나올 거야. 몸매 망가지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녔잖아. 미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진짜 임신이라 해도 상관없다. 너 같은 년 밑에서 클 아이가 불쌍해서라도 넌 감옥에 가야 해.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다. 재판장님, 내가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준 15억 전부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부담부 증여계약 위반으로 이미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접니다. 이 늙은이의 짓밟힌 자존심과 명예입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부디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돈이면 부모도 버리는 이 썩어빠진 세상에 천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저놈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유일한 효도입니다. 재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도 분노가 읽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법정에서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재판장이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구형하세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존속유기 치상, 사기, 횡령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최미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청구합니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내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철수와 미진이는 형무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그들의 울부짖음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최 청장이 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그래, 시원하다.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제 내 다리로 걸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불효자는 오늘도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 편지는 한자 한자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잠깐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차가운 바닥에 누워 매일 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나가면 평생 어머니 발 닦개가 되어 모시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다 말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발 닦개? 나를 쓰레기장에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을 닦아주겠다고? 그 편지 어디에도 진심 어린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든 감형을 받고 15억 재산을 지켜보려는 얄팍한 속셈만이 득실거렸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차갑게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철수야. 내게 어울리는 자리는 바로 거기야. 쓰레기통. 형사재판에서 그놈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내 피와 땀이 서린 15억을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부담부 증여 취소에 따른 재산 반환 청구 소송. 피고인석에는 변호사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놈들은 구치소에 있으니 나올 수가 없었죠. 놈들의 변호사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김철수는 그동안 어머님을 모시며 병원비를 대는 등 나름의 봉양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김 변호사가 그 말을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나름의 봉양이라뇨. 피고인들은 원고의 돈 15억을 증여받은 후 단 3일 만에 원고를 유기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끓여준 것이라곤 찬밥에 물 말아준 게 전부입니다. 이게 봉양입니까? 또한 깊이 반성한다고요? 피고인 최미진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최미진이 구치소에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언니 통장에 넣어둔 5억 원,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거 우리 마지막 비상금이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재산 반환을 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아, 저 독사 같은 년. 감옥에 가서도 돈 지킬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놈들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겠지요.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철수, 최미진은 원고 박순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 15억 원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 또한 피고인 최미진이 은닉한 재산 5억 원 역시 즉시 압류하여 원고에게 이전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내게는 승리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이겼다. 완전히 모든 것에서 이겼다. 놈들은 감옥에 갔고 내 돈은 돌아왔다.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 미진이의 동생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돈 좀 나눠 가지면 어디가 덧나요? 늙은이가 그거 다 가져서 뭐 하시게요? 나는 그 여자의 뺨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언니와 똑같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얼굴. 나는 그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아가씨, 그 돈 내 목숨값이야. 그리고 당신 언니가 받을 죗값이야. 그 돈이 탐나면 당신도 언니 옆방으로 따라 들어가면 되겠네. 여자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는 돌아서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내 통장에는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30년 생선 굽는 연기를 마시며 내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그 돈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분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췌장암 사기. 시한부 인생인 건 변함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뿐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니 몸의 통증도 견딜만해졌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낡아 빠진 내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매캐한 연탄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텅 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저 구석자리, 기영이가 늘 앉아서 밥을 먹던 자리, 그리고 가게 한쪽 작은 방, 철수가 칭얼대며 내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자리. 행복했던 기억과 아픈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 이놈의 돈이 무엇이기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게 만드는 걸까?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현대부동산입니다. 나 박순자인데 노량진 시장에 있는 내 가게 건물, 그거 팔아주시오. 부동산 주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 황금 상가를 왜요? 지금 권리금만 해도 됐고, 그냥 시세대로 빨리 팔아줘.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일이 있으니 계약되면 바로 연락 주시오. 전화를 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데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가게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저 돈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미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철수 씨는 제가 꼬드겨서 그런 거예요. 저만 욕하시고 우리 철수 씨는 제발 선처를. 그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데요. 끝까지. 놈들은 끝까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 핑계를 대고 며느리는 남편 핑계를 대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는 그 편지 역시 아들의 편지가 들어있는 쓰레기통에 함께 던져 넣었습니다. 며칠 후 면회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변호사를 통해 딱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2번 다시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행복했던 기억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잠.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그것은 복수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뭘 하실 겁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15억이라는 숫자, 평생을 바쳐 모았고 목숨을 걸고 되찾아온 그 돈. 하지만 막상 내 손에 다시 들어오니 그것은 그저 허망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안병동 창가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내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생선을 다듬고 밥을 짓고 돈을 세고 그리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암세포는 이미 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내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안고 죽을 수는 없지. 나는 김 변호사를 시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2분을 상속 결격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그 통지서를 받은 아들은 교도소에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내 돈, 원래 내 돈이었잖아. 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돈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아들은 죽었으니까요. 나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내가 평생을 보냈던 노량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내 생선구이 백반집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매캐한 연탄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여 나를 맞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야? 몸은 괜찮으시고? 아이고, 순자 언니. 보고 싶었어. 시장의 이웃 상인들이 나를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일처럼 분노하고 걱정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나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가게에서 이웃들과 함께 마지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장 좋은 생선을 떼어다 굽고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언니, 근데 이제 이 가게랑 돈은 어쩔 거야?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허물 거야. 그리고 새로 지을 거야. 새로? 뭘 지으려고? 밥집.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집.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늙은이들. 눈치 안 보고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집. 잠시라도 추위 피하고 서로 등 기대고 외로움 달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하나 만들고 싶어. 내 말에 시장통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뜻을 이해했고 두 팔 걷고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남은 모든 시간과 돈을 그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보수로 법률 자문을 맡았고 최기영 청장은 행정 절차를 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인부들의 밥을 챙기고 쓸고 닦았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내 백반집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번듯한 3층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1층은 언제든 와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 2층과 3층은 잠시 머물 수 있는 방들. 나는 건물 현판을 내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순잔의 보금자리.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내 인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완공식 날 나는 휠체어에 앉아 새로 지어진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최 청장도 김 변호사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을 돈만 보고 살아온 독한 여자였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식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웃들을 얻었고 제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숨을 힘겹게 내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쓰레기장에 버렸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원망할 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식들께 이 말 하나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 또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빛 한 번, 밥 한 끼의 온기만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야, 미진아, 너희는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희가 버린 이 늙은 어미는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15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짓고 있단다. 너희가 알던 그 독종 엄마는 이제 여기 없다. 나는 그저 내 마지막 길을 평온하게 가고 싶은 한 사람의 늙은이일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순잔의 보금자리에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밥을 먹으며 남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췌장암의 고통도 자식에 대한 원망도 나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스한 봄날 나는 쉼터 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내 장례식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울어주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여 살렸던 사람들, 내가 잠자리를 내어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내 무덤에는 비석 대신 작은 밥그릇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흰쌀밥이 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떤 이는 징역을 마치고 출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순잔의 보금자리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 밥을 먹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긴 이 보금자리에서
오늘도 따뜻한 밥이 지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외로워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서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는 온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전부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전부를 걸고 지켜온 그것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또 다른 희망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답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복수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진실이 어떻게 우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순간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순자 씨의 아들 철수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며느리 미진이처럼 그릇된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하죠. 때로는 순자 씨처럼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해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간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순자 씨가 복수의 끝에서 보금자리라는 희망을 선택했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뒤늦게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순간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순자 씨의 이야기가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때로는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다양한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